그 돈? 동서 집 사줬지? 시어머니의 말은 차가운 비수처럼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남편의 생명이 달린 수술비, 저를 위해 모아둔 저축이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남편의 얄팍한 배신도 충격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잔인함은 저를 분노케 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족의 이름으로 저지른 이 배신에 어떻게 맞설지 결코 상상조차 못할 겁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저는 지우라고 합니다. 올해 30 중반을 넘었지요. 평범하게 남편 준호 씨와 살림을 꾸려가던 그저 평범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렇게 큰 바람도 없었어요. 그저 저희 작은 가정이 평안하고 서로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제 삶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남편 준호 씨가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그날 오후 여느 때처럼 평화로웠던 우리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준호 씨는 갑자기 머리를 부여잡고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유리잔이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찢어 발겼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발밑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병원 복도는 왜 그리 길고 차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은 창백하고 냉랭해서 모든 것을 제 색깔을 잃게 만들었지요. 반들반들한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깨끗했지만 그 위에는 지치고 걱정 가득한 사람들의 그림자만 바쁘게 오갔습니다. 퀴퀴한 소독약 냄새는 씁쓸한 리마인드처럼 인간 존재의 허약함과 닫힌 병실문 뒤에 숨겨진 고통을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차가운 스테인리스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였죠.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1시간, 2시간, 아니면 더 오래? 시간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끈적하고 답답하게 흐르는 듯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귓속말, 그리고 덜컹거리는 바퀴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채웠습니다. 간호사가 밀고 가는 카트 소리는 제 귀에 망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심장이 조여드는 공포에 짓눌린 저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가슴을 쿵쿵 찍어대는 무형의 망치 같았습니다. 준호 씨는 수술실 안에 있었습니다. 짙은 갈색 나무 문은 몇 시간째 굳게 닫혀 있었죠.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다른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준호 씨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고 저는 이 밖에서 그저 홀로 앉아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갇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 괴물처럼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닥칠까 봐, 문이 열리면 듣고 싶지 않은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올까 봐 두려웠습니다. 걱정은 마치 개미떼처럼 뱃속을 기어다니며 마지막 남은 평정심을 조금씩 갉아먹는 듯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진료실은 오래된 서류와 희미한 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차갑고 멀게 느껴졌죠. 50대 후반의 백발이 성성한 의사 선생님은 엄숙한 표정으로 저를 똑바로 보며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지우 씨 되시죠? 안타깝게도 환자분은 뇌동맥류 파열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상태가 매우 위급하여 당장 수술을 진행해 동맥류를 클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제 귓속을 찔렀습니다. 뇌동맥류, 출혈, 수술. 낯선 의학 용어들이 그 어떤 것보다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깊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듯했고 주변 공기는 끈적하게 조여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보이지 않는 유리벽으로 분리된 것 같았죠. 의사 선생님이 입을 움직이며 말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소리는 멀리서 옹웅거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선생님, 수술 성공률은 높은가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찌나 떨리고 낯설게 들리는지. 성공률은 80에서 90%로 비교적 높습니다. 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다투는 일입니다. 입원 절차를 밟고 수술비를 간합해야 저희가 수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수술비 간합 청구서였습니다. 얇고 하얀 종이였지만 그 위에 인쇄된 까만 글씨의 숫자는 거대한 바위처럼 무거웠습니다. 막 피어오르던 작은 희망마저 짓눌러버릴 듯한 무게였습니다. 5천만 원. 그 숫자는 제 눈앞에서 춤을 추듯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5천만 원. 저는 입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씁쓸한 맛이 혀 전체로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리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이지 감당하기 힘든 액수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고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걸었습니다. 손에 든 종이의 야른 감촉은 느껴졌지만 동시에 천근만근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 야른 종이가 제 남편의 생명을 쥐고 있었고 저를 전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방을 나선 병원 복도는 더 길고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눈앞의 길은 희미하고 막막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스테인리스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땀으로 축축한 손바닥에는 수술비 청구서가 구겨져 있었지요. 5천만 원, 그 숫자는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몇 년간 알뜰하게 모은 저희 부부의 저축액은 겨우 1천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돈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친정 부모님도 시골에서 넉넉지 않게 사시는 분들이라 평생 고생하며 겨우 먹고 사셨을 뿐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던 중 제 머릿속에 마지막 희망이 성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마지막 구명줄, 바로 준호 씨의 7천만 원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돈 말입니다. 저는 그가 그 돈에 대해 말했던 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는 그 돈이 가족의 비상금이며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흥청망청 쓸까 봐 시어머니에게 맡겨 안전하게 보관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조금 서운했지만 사랑하고 믿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급한 일이 생기면 어머님이 반드시 돌려주실 것이라고 못 박듯 약속했었지요. 지금 준호 씨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밝아지고 연락처 목록에 시어머니 김 여사님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가슴속에서 마구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몇 초간 머뭇거리다 이내 단호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린 후 저쪽에서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시어머니의 목소리 대신 시끌벅적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드는 소리, 신나는 음악 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집에서 무슨 잔치라도 벌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알 수 없이 축 처졌습니다. 저는 여기서 애가 타 죽을 지경인데 집에서는 모두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즐겁게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여보세요? 누군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찮다는 듯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쪽의 시끄러운 소음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지우예요. 저는 목구멍에 뭉쳐있는 덩어리를 억지로 삼키며 겨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아, 지우야? 무슨 일인데? 엄마한테 무슨 할 말 있어? 시어머니가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준호 씨가
준호 씨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뇌동맥류 파열이래요. 당장 수술해야 한대요. 수술비가 5천만 원이래요. 어머님. 저는 숨을 죽인 채 저쪽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시끄러웠던 소음이 조금 작아진 듯 했습니다. 짧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어머님이 아들 걱정에 놀라신 것이기를 바랐습니다.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 침묵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잔인한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치 세월처럼 길게 느껴진 침묵 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급함이 아닌 알 수 없는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수술비가 5천만 원이라고? 네,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바로 돈을 내야 수술할 수 있대요. 어머님, 예전에 준호 씨가 어머님께 맡겨놓은 7천만 원 있잖아요. 그거 준호 씨 치료비로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 살리는 게 먼저잖아요, 어머님. 저는 거의 예언하듯 말했습니다. 제 모든 희망을 어머님의 대답에 걸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저를 아무리 미워하더라도 준호 씨는 당신의 친아들이니 죽어가는 아들을 모른 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들린 말은 제 온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아이고, 그 돈 말이지. 시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마치 연극처럼 한숨을 말입니다. 엄마가 이런 말 하면 내가 서운하게 생각할까 봐 그랬는데 그 돈은 태호 결혼 준비하는데 썼단다. 제 머릿속이 찰나의 순간 정지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지요. 어머님, 뭐라고요? 그 돈으로 태호 서방님 결혼 준비를 하셨다고요? 이때부터 어머님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오히려 당당해졌습니다. 마치 당신의 행동이 너무나 당연해서 논쟁할 여지가 없다는 듯 말입니다. 아니, 태호가 곧 결혼하는데 그 집딸이 도시에서 자기 집이 있어야 결혼하겠다고 하지 않겠니? 너도 알다시피 태호가 몇 년 일해서 모은 돈이 얼마나 된다고. 큰 형님이랑 형수님이 집에 있는데 설마 동생이 장가도 못 가는 걸 모른 척하겠니? 아빠 엄마도 변변한 재산이 없으니 준호 돈을 좀 보태서 태호가 아파트 계약금이라도 내게 했단다. 이 일은 다 온 가족의 미래를 위한 일이 아니겠니? 어머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너무나 태연하고 무심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말이 수천 개의 칼날이 되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7천만 원. 남편 준호 씨가 가족의 비상금이라고 이렇게 위급한 순간에 구명줄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던 그 돈이 어머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다른 사람의 미래를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 다른 사람이 다름 아닌 제 남편의 동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님, 어떻게 저희 부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러실 수 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억울함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너희한테 물어보면 허락이나 했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그 아이 엄마인데 돈을 맡아줬으니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는 거지. 게다가 시동생 결혼은 집안의 큰일인데 형님이랑 형수님이 안 도와줄 수는 없지 않니? 그게 도리지. 어떻게 시동생한테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 수가 있어? 도리요? 계산적이요?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어머님의 논리는 뻔뻔하고 어이없었습니다. 어머님은 큰아들의 돈을 가져다 막내아들을 위해 쓰고는 오히려 며느리인 저에게 계산적이라고 나무랐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연하고 가족 전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작 그 가족 전체라는 것이 당신 아들의 생명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준호 씨는 돈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어머님,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어머님, 저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엄마도 안다. 하지만 이미 돈은 다른 사람에게 줬고 절차도 다 끝났는데 어떻게 당장 돌려받겠니? 아니면 너희 부부가 친구나 친척들에게 좀 빌려보렴. 지금 엄마도 어쩔 수 없다.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지 않고 비상금을 마련해두지 않았으니 이제 와서 엄마를 찾으면 어쩌니. 어머님의 마지막 말은 마치 치명적인 칼날처럼 제 안의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님은 후회하거나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를 비난하고 책망했습니다. 어머님의 눈에는 막내 아들의 집이 큰아들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의 눈에는 며느리는 감히 발언할 권리도 없었고 제 남편은 자신의 동생을 위해 희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 세상은 마치 죽음의 정적 속으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전화 저편의 시끌벅적한 웃음소리는 갑자기 멀고 동떨어지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고통, 분노, 절망. 이 모든 것이 뒤섞여 가슴속에서 차가운 얼음 덩어리가 되어 굳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 이후 제가 어떻게 전화를 끊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휴대폰은 제 손에서 미끄러져 차가운 바닥에 떨어지며 쿵 하는 마른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주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복도 한가운데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잔인한 말들이 여전히 제 귓가에 윙윙거렸습니다. 비참한 진실은 마치 쓰나미처럼 순식간에 제 모든 믿음과 희망,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게 가졌던 마지막 존경심마저 휩쓸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질식할 듯 억눌려 있던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처음에는 옅은 한숨이 터져나오더니 이내 점점 커져 통제할 수 없는 웃음소리로 변했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던 귓속말과 억눌린 울음소리 사이로 날카롭고 약간은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 지나가던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 미쳐버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정말 미쳤을지도 모르지요. 제가 한때 가족이라 부르려고 애썼던 사람들의 잔인한 이기심 때문에 저는 남편의 어리석음에 웃었습니다. 성인 남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작은 가정의 안녕을 막내 아들만 위하는 엄마의 손에 맡기다니. 저는 순진했던 제 자신에게 웃었습니다. 한때 가족의 정을 믿었고 실제로는 기만극에 불과했던 가족 비상금에 대한 약속을 믿었던 저에게 말입니다. 저는 운명의 비극에 웃었습니다. 저 수술실 안에 누워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의 엄마에게 동생의 집 때문에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리다니.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말입니다. 그 광기 어린 웃음 뒤에는 묘한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모든 고통과 억울함이 그 웃음과 함께 밖으로 빠져나간 것 같았으니까요. 제 머릿속은 놀랍도록 맑고 또렷해졌습니다. 더 이상 당황하지 않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아팠지만 어느새 굳은 살이 박히고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주워 먼지를 털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방금 전의 통화로 제 안에 무언가가 영원히 죽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하얀 벽의 등을 기댔습니다. 바닥에서 스며드는 차가움이 옷을 뚫고 피부로 파고들었지만 지금 제 영혼을 감싸고 있는 차가움에 비할 바는 못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너무 큰 충격에 눈물마저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곳에 앉아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제 자신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제가 스스로 제 남편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강철 같은 결심이 제 안에 솟아났습니다. 저는 그를 구할 것입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아내로서의 마지막 책임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모든 것이 끝나야 할 것입니다. 병원 바닥의 차가움은 저를 문득 1년여 전에 무더웠던 여름날 오후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저희 부부는 거실에 앉아 결혼 초부터 함께했던 낡은 오토바이를 바꾸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몇 가지 새 스쿠터 모델을 보여주며 우리 둘의 월급으로 어떻게 할부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일지 계산하고 있었지요. 준호 씨는 제 말에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그가 갑자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제가 멈칫할 수밖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일시불로 사는 게 어때? 복잡하게 할부할 필요 없이. 저는 놀랐습니다. 여보, 무슨 돈으로 일시불로 사요? 저희가 모은 돈 다 합쳐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될 텐데요. 준호 씨는 웃었습니다. 약간 자랑스럽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마치 아주 중요한 비밀이라도 말하듯 제 귀에 바싹 대고 말했습니다. 나한테 비상금이 좀 있어? 한 7천만 원 정도? 결혼하기 전부터 모아둔 돈이야? 7천만 원, 그 숫자는 저를 정말이지 놀라게 했습니다. 그이가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모았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제 안에서 막 피어오르던 기쁨과 감탄은 그가 이어서 한 말에 곧바로 상실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돈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 어머님께 다 맡겨놨어. 왜 어머님께 맡겨놨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불안한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평범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제 질문에 조금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아니, 남자들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헤프게 쓰는 경향이 있잖아. 어머님께 맡겨두는 게 확실하고 안전하지. 우리 어머님은 꼼꼼하시고 계획적으로 지출하시니까 어머님께 돈이 있는 게 가장 안전해. 안전하다. 그 두 단어가 제 귀에는 왜 그리 낯설게 들렸을까요? 누구에게 안전하다는 걸까요? 혹시 제가 그 돈을 낭비할까 봐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두려웠던 걸까요? 보이지 않는 벽이 그 순간 우리 둘 사이에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설명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들리더라도 그의 생각 깊은 곳에는 저에 대한 경계심, 미묘한 불신이 숨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노력했지만 저는 여전히 외부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의 가족, 특히 그의 어머니만이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길 수 있는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우리 집안의 공기는 이상하게도 숨막히는 듯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그 웃음은 더 이상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항상 그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벽은 어머님의 의견이 제 의견보다 항상 더 큰 비중을 차지했던 가족의 크고 작은 결정들 속에 존재했습니다. 저희가 약간의 갈등을 겪을 때마다 그이가 무조건적으로 어머님 편을 들었던 방식에서도 그 벽은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결국 그는 처음부터 저를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모든 책임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배우자로 완전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눈에, 그리고 그의 가족의 눈에 저는 아마도 그저 한 명의 며느리, 왔다가 갈 수도 있는 사람, 완전히 믿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날의 제 침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쌓이고 쌓인 서운함과 허탈감이 너무 커져 결혼 후 가장 큰 싸움으로 폭발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명확한 대답, 인정을 원했습니다. 정말 저를 믿으세요? 제가 침실에서 마주 앉아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제 질문에 놀란 듯 했습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야? 널 안 믿으면 내가 왜 너랑 결혼했겠어? 저를 믿는다면 왜 그렇게 큰 돈을 저한테 숨겼어요? 왜 저한테가 아니라 어머님께 맡겼어요? 적어도 우리 둘이 공동 명의로 된 통장에라도 넣어둘 수는 없었나요? 저는 격앙된 감정에 목소리가 갈라진 채 연달아 따져 물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피곤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는 게 더 안전하다고. 너는 왜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건 내 돈이고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 내 돈, 그 말이 채찍처럼 제 자존심을 강타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는 부부예요. 결혼했으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되어야죠. 결혼은 신뢰와 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돈 문제조차 저를 믿을 수 없다면 이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는 지금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 그가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머님께 맡긴 건 다 이 가정을 위해서 잘 되라고 한 일이야. 그게 우리의 비상금인데 나중에 집안에 큰일 생겨서 돈이 필요하면 내가 한마디만 하면 어머님께서 바로 주실 거야. 우리 어머님은 좁은 사람이 아니시라고. 너는 왜 자꾸 어머님을 나쁘게만 생각해? 저는 어머님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둘 사이의 신뢰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저도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해가 안 돼요? 문제는 어머님이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여보가 잘못된 곳에 신뢰를 두었다는 거예요. 여보는 당신 아내인 저보다 당신 어머니를 더 믿고 있어요. 여보가 스스로 우리 사이에 벽을 세운 거예요. 싸움은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누구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속 좁고 이기적이며 항상 시어머니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가 가부장적이고 우유부단하며 아내의 감정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싸움을 끝내기 위해 그는 마치 맹세처럼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가 약속할게. 그 돈은 우리 가족 비상금이야. 우리가 필요할 때 어머님은 분명히 주실 거야. 나를 믿어줘. 그때 저는 너무 지쳐 있었고 여전히 그를 사랑했기에 그 약속을 믿기로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거라고 그이가 그렇게 한 것도 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병원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그 약속을 떠올리니 그것은 그저 씁쓸한 농담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날에 확고했던 그의 약속은 지금 그의 뇌 속의 동맥류처럼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애써 키우고 지켜왔던 신뢰는 알고 보니 거짓과 기만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된 다툼의 기억은 사라지고 저는 병원의 차가운 바닥 위 비참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절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공허함과 차가운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몇 시간 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던 몸은 뻣뻣하고 쑤셨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저는 병원 수납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몇몇 사람들이 불안한 얼굴로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달칵거리는 컴퓨터 소리, 항목을 설명하는 간호사의 목소리, 걱정스러운 가족들의 질문. 그 모든 소리들이 제 귀를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혼 없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줄을 섰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간호사에게 수술비 간압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종이 위의 숫자를 보더니 약간 안쓰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5천만 원 전부 납부하시겠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갑을 열어 은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익숙한 초록색 카드가 제 손바닥에 놓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은 천근만근의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플라스틱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3년간 고생하며 일한 결과물이었고 점심때 급하게 먹었던 편의점 도시락, 밤늦도록 집에서 추가 근무를 했던 시간들, 진열장 너머로만 바라보고 차마 살 엄두를 내지 못했던 예쁜 옷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돈이 제 자신의 자유를 위한 것이고 비상금이며 나중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변변히 효도할 수 있는 미천이라고 스스로 다짐했었습니다. 저는 이 돈을 저를 완전히 믿어주지 않았던 사람을 위해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게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불러왔습니다. 저는 카드 단말기를 들었고 차가운 손가락으로 익숙한 숫자들을 눌렀습니다. 삑, 삑, 삑. 단말기에서 나는 소리 하나하나가 제 결혼 생활에 관해 못을 박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섬뜩할 정도로 선명한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나는 지금 남편을 살리기 위해 수술비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5천만 원으로 이미 죽어버린 내 사랑에 대해 공평하게 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의 자유와 마음의 평안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거래이고 단호한 단절이다. 이 돈은 저의 젊음의 세월에 대한 대가이며 제가 한때 행복한 가정을 꿈꿨던 모든 희망과 환상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영수증이 인쇄되어 나왔습니다. 간호사는 영수증 한 장을 찢어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영수증 여기 있습니다. 잘 보관해 주세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수납 영수증이라기보다는 제 결혼 생활의 사망증명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어 거의 텅 비어버린 은행 카드 옆 제 지갑에 넣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지불되었습니다. 저는 돌아서 걸었습니다. 차가운 댁이 의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빨간불이 켜져 있는 수술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발걸음은 더 단단해졌지만 제 심장은 이미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돈을 지불한 후 저는 병원 복도 끝 인적이 드문 계단 쪽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정리할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제게 약간의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부모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께 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오랜 친구인 소미를 떠올렸습니다. 소미는 저를 가장 잘 이해하는 친구였고 제가 준호 씨 집에 시집와서 겪어야 했던 모든 억울함을 유일하게 아는 친구였습니다. 휴대폰을 열어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모든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적었습니다. 준호 쓰러져서 응급실 왔어. 의사 선생님이 뇌동맥류 터졌대. 당장 수술해야 한대. 수술비 5천만 원,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7천만 원은 태호 집 사줬대. 나 방금 내 전 재산으로 수술비 냈어. 문자를 보낸 지 30초도 채 되지 않아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소미의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저쪽에서 분노에 찬 소미의 목소리가 제 귀에 쏟아졌습니다. 뭐라고? 너 미쳤어, 지우야? 어떻게 그런 멍청한 짓을 할 수가 있어? 그 집은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너한테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 소미의 목소리는 제 냉정함과는 달리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이때는 누군가 대신 욕해주는 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했습니다. 야, 일단 진정해. 제가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은 무슨 진정이야? 야, 내가 너 같으면 당장 집에 가서 짐 다 싸고 남편이랑 그 그물 같은 시댁이랑 선을 그을 거야. 너는 남편의 멍청함과 그 집안의 이기심 때문에 희생할 의무가 없어. 5천만 원이 5천 원짜리도 아니잖아. 그게 내 피땀 흘려번 돈이 몇 년인데 너는 몰라? 저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소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그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제 이성이 외치고 있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내 말 들어봐, 지우야. 소미의 목소리는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도 그건 부정 안 해. 하지만 사람 살리고 나면 너 자신을 생각해야 해. 널 믿지 않는 남자와 널 사람으로도 안 보는 집안에서 평생 살 수는 없어. 인연은 여기까지야. 그에게 이 목숨을 살려준 걸로 빚은 다 갚은 거야? 그러니 제발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나도 알아.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달라. 너는 너무 착하고 정이 많아. 그 사람이 정신 차리고 몇 마디 달콤한 말을 하면 내가 또 마음 약해질까 봐 걱정돼. 아니야. 제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니야. 한 번 깨진 건 다시 붙일 수 없어. 나는 그저 마지막 책임만 다하고 싶을 뿐이야. 그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면 나는 그 사람과 끝낼 거야. 저희는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미의 분노는 제게 약이 되었습니다. 마음속의 짐을 덜어내고 제 결심을 더욱 굳건히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전화를 끊으니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 조건 없이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밤이 깊어지자 경원 복도는 한산하고 조용해졌습니다. 야간 근무를 서는 의료진들의 발소리와 병실에서 새어나오는 마른 기침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경실 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누런 불빛은 차가운 복도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저는 여전히 수술실 문 앞에서 빨간불이 켜진 곳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배고픔과 피로가 밀려왔지만 저는 먹거나 쉴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친정 엄마의 전화였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하루 종일 혼란스러워서 부모님께 전화드리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쯤 두 분 다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써 기침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우야, 이야. 오늘 하루 종일 엄마가 전화해도 안 받고, 준호 전화해도 안 받고. 무슨 일 있는 거니? 저쪽에서 들려오는 엄마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의 따뜻하고 정다운 목소리를 들으니 제가 애써 세웠던 강인함의 벽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한없이 서러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싶었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고 엄마 품에 안겨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넉넉지 않으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면 틀림없이 밤새 잠 못 자고 걱정하실 것이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제게 보내주려 애쓰실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더 이상 고통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목구멍으로 울음을 억눌렀습니다.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준호 씨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종합검진 받는 중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오늘 밤만 지켜보면 내일 퇴원해도 된대요. 병원이 좀 전파가 약해서 전화가 잘 안 터졌나 봐요. 정말이니, 이야?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일 숨기는 거 아니지? 엄마는 여전히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엄마. 엄마는 왜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저희 다 컸고 서로 알아서 잘 보살피고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엄마. 그래. 그럼 됐다. 혹시 돈 필요한 일 생기면 엄마 아빠한테 꼭 말해라.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엄마의 그 단순한 당부는 엄마의 끝없는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제 차가운 마음에 따뜻한 물처럼 흘러들었지만 동시에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조건 없는 관심은 시댁 식구들의 냉정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서둘러 몇 마디 더 하여 엄마를 안심시킨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인적이 없는 계단 쪽으로 달려가 어둡고 차가운 계단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내렸고 저는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삶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남편을 위해 울었고 시골에 계신 늙은 부모님이 자식 걱정에 마음 졸일 것을 생각하며 울었고 그리고 제스디슨 결혼 생활을 위해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고 난 후 저는 젖은 얼굴을 서둘러 닦고 자리에서 일어나 수술실 문 앞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밤은 꼬박 세워야 할 밤이 될 것입니다. 시간은 끈적하게 달라붙어 흘러갔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수술실 문 위 빨간불이 꺼졌을 때 병원 밖 하늘이 이미 밝아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심장은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무거운 나무 문이 열리고 지친 얼굴이지만 눈빛에는 안도감이 비치는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낮에 저와 이야기했던 과장님이었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벗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동맥류를 잘 처리했고 환자분은 이제 위급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이제 중환자실로 옮겨 계속 경과를 지켜볼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두 다리가 풀렸습니다. 거대한 안도감이 저를 덮쳤고 저는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옆벽을 짚어야 겨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제 가장 크고 중요한 목표가 달성된 것입니다. 준호 씨는 살아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든 적어도 그는 살아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의료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흐트러진 목소리로 겨우 중얼거렸습니다. 간호사가 준호 씨의 침대를 수술실에서 밀고 나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시끄러운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 김 여사님과 시아버지 박 사장님, 그리고 태호 씨가 이쪽으로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모든 위험이 지나고 수술비가 다 지불된 바로 이 순간의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타고난 연기 재능으로 앞으로 달려와 얼굴에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침대 위에 누운 사람이 누구인지 제대로 보기도 전에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의사 선생님, 내 아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래. 시아버지 박 사장님은 침울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제 어깨를 동정하듯 토닥였습니다. 태호 씨도 뒤따라오며 못지않게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치 밤새도록 준호 씨를 위해 기도라도 한 듯 걱정과 자식 사랑으로 가득 찬 완벽한 가족극을 연출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절제되고 적절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조용히 서서 그들의 서투른 연극을 지켜보았습니다. 더 이상 고통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경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대수술 후에도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짜 재앙은 저 수술실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재앙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연극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침대로 달려가 저와 간호사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서더니 손을 허우적거리며 준호 씨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준호야, 내 아들아, 엄마 여기 왔다. 엄마가 왔어. 엄마 말 들리니 그녀는 처절하게 흐느꼈지만 제가 보니 그녀의 눈은 메말라 있었고 눈물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그들에게 무대를 내주었습니다. 시아버지 박 사장님은 제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며 위로하는 척했습니다. 지우야, 너 정말 고생 많았다. 밤새 한숨도 못 잤겠구나. 아주 수척해 보이는구나. 이제 우리 부모가 여기 있으니 너는 좀 쉬렴. 저는 그저 침묵할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차가운 시선은 그들을 똑바로 응시했고 그들의 입가에 맴돌던 가식적인 미소는 약간 굳어버렸습니다. 간호사가 준호 씨를 중환자실로 옮기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준 후에야 그들은 본격적으로 문병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돌아서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친밀한 행동은 어이가 없을 정도로 가식적이었습니다. 며느라가 너 정말 대단하다.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다니. 엄마랑 아빠는 너무 걱정돼서 너한테 계속 전화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무슨 일 생겼나 했지. 다행히 준호가 복이 많아서 이 어려움을 넘겼구나. 저는 그녀의 손에서 제 손을 부드럽게 빼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때서야 시아버지 박 사장님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술비는 어떻게 되는 거니, 이야? 의사 선생님이 얼마라고 하던데 부모도 좀 알아야 준비를 할 것 아니니. 네, 5천만 원입니다. 제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또렷했고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 그 숫자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가에 맴돌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심각한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뒤에 서 있던 태호 씨도 얼어붙었습니다. 세 사람의 안색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가식적인 걱정에서 놀람, 그리고 진짜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들 각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본 후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마치 기계처럼 일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어머님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다 냈습니다. 내가 다 냈다고? 내가 무슨 돈으로 그렇게 큰 돈을? 시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네, 제 돈으로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돈 5천만 원을 수술비로 냈습니다. 왜냐하면 준호 씨의 7천만 원은 어머님께서 태호 서방님 집 사주는데 쓰셨으니까요. 제 마른 복도에 감돌던 정적 한가운데에 터진 폭탄 같았습니다. 공기는 순식간에 숨막히게 긴장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빨개졌다가 이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시아버지와 태호 씨 앞에서 모든 것을 폭로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당황함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뻔뻔하게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가 동생을 위해 돈을 쓴 건 집안일인데 그걸 왜 여기서 이야기해? 게다가 그건 준호 돈이야? 내가 그 아이 엄마인데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지? 너는 며느리 주제에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버릇이 없어? 어머님, 제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처음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저 수술실 안에 있는 사람은 제 남편이고 어머님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의 목숨이 중요해요. 아니면 태호 서방님의 집이 더 중요해요? 서투른 연극은 막을 내렸고 그들의 이기심과 뻔뻔함은 병원의 한낮 햇살 아래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이틀 후 준호 씨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은 여전히 매우 약했고 머리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연극이 폭로된 후 준호 씨에게 몸보신할 음식을 준비해 오겠다며 핑계를 대고 먼저 돌아갔고 저 혼자 그를 간호하게 되었습니다. 준호 씨가 살짝 움직이더니 피곤한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정신이 들었어요? 몸 불편한 곳은 없어요. 저는 깎던 사과 조각을 작은 접시에 담으며 습관처럼 물었지만 제 목소리에는 예전처럼 따뜻함이나 걱정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병실을 둘러보더니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 얼마나 있었어? 이틀 됐어요. 수술은 잘 됐고 위급한 상황은 넘겼어요. 제가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치 흩어진 기억들을 정리하려는 듯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언젠가는 그가 물을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술비. 많이 들었어, 여보? 저는 사과 깎는 동작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진실에 직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나약하고 맹목적인 믿음이 초래한 결과에 직면하기를 원했습니다. 5천만 원, 제가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뚜렷하게 수축했습니다. 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입을 벌렸지만 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황함과 놀람이 그의 얼굴 모든 표정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5천만 원? 그럼 돈은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마치 답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제 돈이요. 제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간 모은 제 돈, 왜냐하면 준호 씨 돈은 어머님께서 태호 서방님 집 사주는데 쓰셨으니까요. 섬뜩할 정도로 무거운 침묵이 병실을 감쌌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 근육이 움찔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려 하얀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울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단 한마디의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과 떨리는 어깨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말보다 저를 더 아프고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과를 다 깎아 작은 조각들로 잘라 포크를 꽂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준호 씨, 사과 좀 드세요. 기운 차려야죠. 갑자기 그가 팔을 휘둘러 접시를 강하게 쳐냈습니다. 하얗게 깎인 사과 조각들이 차가운 바닥에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도자기 접시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행동은 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그의 수치심,
죄책감, 번민, 그리고 그 자신의 무력함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와 마주할 용기가 없었고 진실과 마주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무생물에게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제 심장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 김 여사님은 혼자서 보온 도시락을 들고 병실로 오셨습니다. 그녀는 병실의 긴장된 분위기와 바닥에 깨진 접시 조각들을 보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도시락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 아들아. 엄마가 비둘기죽 끓여왔어. 얼른 먹고 기운 차리렴. 준호 씨는 여전히 얼굴을 벽으로 돌린 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여자와 한 공간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분명히 말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따라 복도로 나왔습니다. 아마 그녀도 아침에 제가 보인 무례한 태도에 대해 저를 가르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인적이 드문 복도에서 그녀는 더 이상 온화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는 주제넘게 굴지 마. 내 남편을 살리기 위해 5천만 원을 쓴 건 아내로서 당연한 도리야. 내가 공을 세웠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저는 그녀를 돌아보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뭘 물어?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도전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5천만 원이 없었더라면, 제가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며느리였다면, 어머님은 태호 서방님 집 계약금으로 넣었던 그 돈을 빼서 준호 씨를 살리셨을 건가요? 제 질문은 마치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원래 거만했던 그녀의 얼굴은 당황한 기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얘가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해? 그런 만약이 어디 있어? 어머님은 네 또는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제가 각 단어를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그녀는 왼쪽을 보았다가 오른쪽을 보았다가 하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이 가장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마침내 제 꿰뚫는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그녀는 입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돈은 이미 그 사람한테 줬고 절차도 다 끝났는데 어떻게 다시 돌려받겠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이기적인 논리는 확인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집계약서가 자신의 아들 목숨보다 더 가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넘쳤습니다. 모든 정, 모든 존경심, 이 가족과 관련된 모든 것이 그 순간 저에게는 공식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수치심과 뻔뻔함 속에 홀로 남겨진 그녀를 뒤로 하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은 이상한 곳이 되었습니다. 다툼 소리는 없었지만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준호 씨는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마치 하숙하는 낯선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제 약속을 지켰습니다. 준호 씨를 말 그대로 간병인처럼 보살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담백하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들을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제때 약을 먹으라고 일러주었고 머리에 감긴 붕대를 갈아주며 머리를 감는 것을 도왔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세심하고 꼼꼼해서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준호 씨에게 회사 일에 대해 묻지 않았고 하루 동안 있었던 좋고 나쁜 일들을 그와 나누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경세와 일상생활에 관한 짧은 대화만이 오갔습니다. 약 드실 시간이에요. 죽 다 됐어요. 드세요. 내일 9시에 재진 가야 해요. 준호 씨도 그런 변화를 눈치챈 듯했습니다. 그는 제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저 죄책감 가득한 얼굴로 저의 보살핌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더니 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를 할 때면 그는 일어나서 빗자루를 들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할 때면 그는 옆에 서서 하나하나 접시를 닦아주었습니다. 점점 그는 예전에는 전혀 손대지 않던 일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요리 동영상을 찾아보고 서투르게 간단한 음식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 번은 갈비찜 냄비를 태워버려 얼굴에 그을음이 잔뜩 묻었지만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귀찮다고 여겼던 집안 살림의 지출 내역을 수첩에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제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자신의 급여 카드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번호는 바로 제 생일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월급은 여보가 다 가져. 여보가 쓰고 싶은 대로 써. 그가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카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행동은 어느 주말 오후에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집에 들어와 제 앞에 놓인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어. 이건 우리 집 등기부 등본에 여보 이름을 추가하는 절차야. 여보가 여기 서명만 하면 돼. 저는 서류 뭉치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이 집은 결혼 전 그의 부모님이 돈을 보태주어 그 혼자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이었습니다. 이 집은 한때 저와 시댁 사이에 가장 큰 보이지 않는 장벽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이 행동은 제가 알기에 정말이지 큰 노력이었고 진심 어린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죄책감뿐만 아니라 간절한 애원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 결혼을 다시 이어붙이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볼 때마다 저는 그 운명적인 전화통화, 병원에서 그의 무력한 침묵을 떠올렸습니다. 제 마음속 상처는 너무 깊어서 몇 가지 속주의 행동만으로는 지워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진심 어린 반성일까? 아니면 아내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남편의 교활한 술책일까? 어느 오후 제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택배 기사님이 손에 밀봉된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시어머니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편지를 보낼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인을 하고 집으로 들어와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봉투를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학생용 노트에 손글씨로 쓰인 편지뿐만 아니라 은행카드도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편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는 원래 매우 아름다웠지만 오늘은 어딘가 떨리고 삐뚤빼뚤했으며 몇 군데는 마치 눈물이 떨어진 것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제가 알던 그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만하고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거의 비굴할 정도로 참회하는 어조였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지우에게 내가 이 글을 읽으면 많이 놀랄 거라 생각한다.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쓸 자격도
용서를 구할 염치도 없다는 것을 안다. 몇 주 동안 나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병원에 누워있던 준호의 모습과 그날 내 실망 가득한 눈빛이 계속 나를 괴롭혔다. 내가 잘못했다, 이야.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고, 너무 편애했고, 태호만 생각하느라 내 아들의 안위는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내 아들의 목숨보다 집 한 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 내가 한 말은 어리석은 나를 일깨우는 망치 소리 같았다. 나는 정말 많이 후회한다.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늦었다는 것을 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신뢰는 다시 되찾기 어렵다. 이 카드에는 2천만 원이 들어있다. 이건 아빠, 엄마가 평생 모은 돈에 조금 더 빌린 돈을 합한 것이다. 일단 이 돈을 먼저 너에게 보낸다. 나머지는 태호 부부와 상의해서 그 집을 팔아서라도 내게 다 갚아주겠다고 약속한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우리 가족이 평안해지기만을 바랄 뿐이다. 지우야, 준호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 일이 있은 후로 그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지난 세월의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그에게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렴. 제발 그를 떠나지 마라. 엄마가 너에게 간청한다. 저는 그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이 말들 중 얼마나 진심일까? 얼마나 아들을 아내가 떠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일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2천만 원을 돌려보내는 행동은 그녀가 정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이 아들을 잃을까 봐, 가정이 파탄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편지의 최종 목적은 여전히 제가 준호 씨를 떠나지 않도록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님의 편지를 읽고 2천만 원을 받은 다음 날, 준호 씨는 제게 어머니의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별다른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그는 편지와 은행카드를 제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돈은 여보 돈이야? 여보가 계속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와 여보의 일은? 여보의 어떤 결정이든 내가 받아들이게. 이 편지 때문에 혹은 다른 누구 때문에 여보의 생각을 바꿀 필요는 없어.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책임을 져야지. 그렇게 말한 준호 씨는 말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냄비가 달그락거리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어 그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익숙하고 구수한 냄새가 솔솔 풍겨 나왔습니다. 준호 씨는 끓인 라면 한 그릇을 들고 와 제 앞에 놓았습니다. 평범한 라면이었지만 계란 하나가 대충 풀어져 있고 파 송송 썰린 모습이 어딘가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그 라면을 보자마자 알 수 없는 울컥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라면은 우리 연애 초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팠을 때 그는 생전 처음으로 부엌에 들어가 어설프게 죽을 끓여주었지요. 그날의 죽은 너무 싱겁고 살짝 눌어붙었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처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아 사랑과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제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오늘 저녁 준호 씨의 단순한 행동은 돌처럼 굳었던 제 마음 가장 깊은 곳, 가장 부드러운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미사역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거창한 약속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라면 한 그릇을 끓여주었을 뿐입니다. 계산이나 경계심 없이 순수했던 우리 초창기 사랑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라면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을 바라보았습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맑은 국물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방울, 또 한 방울.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병원에서처럼 흐느끼는 울음이 아니라 서러움과 상처, 그리고 어쩌면 방금 다시 피어난 작은 설렘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아무 말 없이 그곳에 서서 제게 휴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는 저를 안아주거나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모든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주었을 뿐입니다. 제가 그동안 애써 쌓아 올렸던 차가운 얼음벽이 우리 사이에 녹아내리는 징후를 보이고 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벽이 완전히 녹아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 결혼 생활이 이 잿더미 속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이 순간에 저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저와 준호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는 계속해서 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저를 배려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남편이 되어갔습니다. 저 또한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의 경계심은 유지했습니다. 지난 시간의 상처는 그리 쉽게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준호 씨는 이제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와 제가 힘들어하는 집안일을 먼저 나서서 했습니다.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모습이었죠.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고 저녁 식사 준비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앉아 가계부를 쓰고 지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것이 투명해졌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그에게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아직 예전처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려웠지만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다시금 느끼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작은 부분들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보이는 진심 어린 노력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과거의 아픔이 다시 반복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신뢰는 마치 깨진 유리컵처럼 한 번 금이 가면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부터 시댁에서도 다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님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게 보고 싶다는 말과 함께 그날 일에 대한 후회를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찾아와 식사라도 함께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쳤습니다. 준호 씨는 제 옆에서 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머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준호 씨, 저는 어머님이 변하셨다는 것을 믿고 싶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말뿐이어서는 안 돼요. 어머님께서 가져가신 7천만 원은 저에게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준호 씨가 저를 믿지 않았다는 상징이었고 이 가정이 무너질 뻔했던 이유였어요. 어머님께서는 그 돈을 완전히 돌려주셔야 해요. 그리고 진심으로 저를 며느리로서 한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저는 더 이상 돈이 우리 가족 사이를 묶는 끈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저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 편에 서주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김 여사님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제가 원하는 바를 전달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시고 일부 돈을 돌려주신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준호 씨 돈으로 태호 서방님 집을 사신 그 7천만 원은 반드시 전부 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저를 며느리로서 한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저는 더 이상 돈 때문에 혹은 어머님의 편애 때문에 우리 가정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어딘가 모를 망설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조건에 대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말이지 당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우 씨의 시댁과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도전을 안고 있습니다.
과연 김 여사님은 지우 씨의 조건을 받아들일까요? 준호 씨와 지우 씨는 정말로 다시 합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시간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아직도 저와 함께 이 여정을 동행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요. 여러분의 존재는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갈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깊은 교훈을 선사할 며느리의 눈물, 다음 이야기를 함께 기다려주세요. 시어머니 김 여사님은 제 요구를 듣고 며칠 밤낮을 고민하고 내면의 갈등을 겪으셨을 겁니다. 그녀에게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태호 씨의 집을 판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것을 넘어 그동안 그녀가 지켜왔던 가족에 대한 가치관, 특히 막내 아들에 대한 편애를 포기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마침내 그녀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녀와 태호 씨는 7천만 원으로 샀던 그 아파트를 팔아서 제게 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태호 씨는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어렵게 마련한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다시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시어머니는 태호 씨를 설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합니다. 아마 그녀는 준호 씨가 위급했던 순간, 그리고 제가 단호하게 결혼을 끝내겠다고 선언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며 태호 씨를 설득하셨을 겁니다. 이러다 형수마저 잃으면 형은 어떻게 되겠니? 우리 집안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볼 거냐? 는 식으로 말입니다. 결국 태호 씨도 어머니의 압력과 함께 이번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마침내 그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성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그 집은 매물로 나왔고 그들은 돈을 정리하여 제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준호 씨를 통해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환희도 그렇다고 완전한 안도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덤덤하고 어딘가 허전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분명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지만 오랜 시간 쌓여온 불신과 상처는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그들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돈이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다시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 예전 같으면 기뻤을 텐데 지금은 그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이 돈은 더 이상 저에게 기쁨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쓰라린 상처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을 떠올리게 하는 증거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돈을 돌려받음으로써 저는 시댁과의 금전적인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공평해진 걸까요? 돈을 돌려받고 시댁 식구들의 변화, 특히 준호 씨의 끈기와 진심을 지켜보면서 저는 우리 결혼 생활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여정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준호 씨가 갑자기 쓰러지던 날의 공포, 시어머니의 냉정한 거절, 그리고 제가 피눈물을 흘리며 제 돈으로 수술비를 냈던 그 순간들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병원에서 느꼈던 그의 무력한 어깨의 떨림, 그가 서툴게 끓여주었던 라면 한 그릇, 그리고 저의 생일로 바꾼 급여 카드 비밀번호, 등기부 등본에 제 이름을 올리려 했던 그의 노력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사랑은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하고 맹목적인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 존중, 그리고 투명성이라는 새로운 토대 위에 다시 세워져야 할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맹목적인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기꺼이 함께 미래를 가꿔 나가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마주 앉아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와 두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준호 씨도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저를 배려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어머니에게 휘둘렸던 자신의 나약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제 말을 하나하나 경청했습니다. 준호 씨,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어떤 결정이든 함께 상의해야 해요. 특히 돈 문제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둘의 것이 되어야 하고요. 그는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무력하게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에 새로운 규칙들을 함께 정했습니다. 공동 명의의 저축통장을 만들고 모든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서로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후부터 우리 집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저를 위해 커피를 내리고 주말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작은 노력 하나하나에 감사의 마음을 느꼈고 점차 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깨진 관계는 하루아침에 붙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님도 가끔씩 찾아오셨습니다. 더 이상 거만하거나 편애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진심으로 미안해했고 저를 며느리로서 존중해주려 노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변화를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저와 준호 씨의 결혼 생활은 이제 더욱 단단한 토대 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을 통해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고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점차 변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태호 씨는 저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몇 가지 깊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